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어제에 대한 리뷰, 어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좀 팔기는 했는데 또 일부 업종은 사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코스닥 유난히 많이 밀렸습니다. 2%나 큰 폭의 하락세.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김 이사님?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최근 편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6월 말부터도 그런 양상이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동반했던 것과 달리 7월 들어서는 너무도 확연하게 전체 시장보다는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에 거의 관심이 없다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죠. 물론 어제 일부 금융주를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금융주에 대한 연속성도 나타나지 않는 과정에서 본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시각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삼성전자만 사고 나머지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선물이 일정 계약수를 중심으로 계속 스윙을 나타내고 있죠. 매수 때는 한 6만 계약, 그 다음에 제자리로 내려가면 한 2만 계약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한 4만 계약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준비위원회에서 보시는 게 지금 외국인, 개인, 기관의 선물 누적 움직임인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사든 말든 상관없이 ETF성의 지수 매수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반대로 외국인들의 6만 계약에서 2만 계약까지 쭉 매도 포지션을 확대할 경우에는 반대로 기관의 매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만 하니까 삼성전자는 덜 빠지고 다른 종목은 더 빠지는 그런 수급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도할 물량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시장을 더 찍어 누를 경우에는 기관 중심의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의 회복은 우리가 지금 쉽게 예상하기엔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레벨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했다든지 급락 양상으로 가는 그런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현물 시장 쪽에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코스닥 시장 쪽은 최근에 거래도 줄고 있어요. 거래가 줄어드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만 팔아도 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놓고 봤더니 이렇게 거래 대금이 떨어질 때는 실적 팩터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지금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고 좋은 종목들 많이 보이지만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저 차트는 1개월 내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거래 대금이 떨어질 때 전반적으로 저런 종목군들이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 체력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 코스닥 내에서 대응을 하시려면 최근에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로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삼성전자만 산다라고 앞서서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계장 지수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지수와 함께 외국인들 동향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그럼 실적 좋은 종목만 골라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건지 대응 전략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죠.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대응 관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만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그런 종목군들이었던 화장품, 음식료, 그 다음에 전력기기도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 종목은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을 병행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종목수를 지금 벌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주식이 또 많이 빠지니까 사고 싶은 종목군들이 많이 생겼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급락한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 급락한 종목은 매력적인 종목이 많이 생겼을 수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잘못 사시면 또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상 장기 투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을 압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목 압축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실적 장세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뻔하거든요. 반도체, 조선,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데, 문제는 이 전력기기나 이런 종목군들, 이미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실적이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의 흐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종목도 좀 숫자를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압축하고 방망이는 짧게.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런 장세에서도 눈에 띄었던 종목군이 있는데 다시금 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것인가, 은행과 보험주들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님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자동차 쪽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지수가 특히나 코스닥이 급락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도 동일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대 급락이 좀 나와줬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주 이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이사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자동차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네. 오늘 은행주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은행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은행주의 어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접근 가능한 구간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방어주 성격에 있는 종목으로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장기간 동안 끌고 가는 종목들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상당히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배당 투자만이 아니라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할 때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들 기본적인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연동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몰렸던 경우가 확률적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외에도 투자 매력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죠. 지금 실제 연초에 이제 연초 이후에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가 30% 이상 정도 거의 상승을 많이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했을 때도 훨씬 더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더 추가 상승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이 이유가 역시나 밸류 프로그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민생토로에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해 초반부터 상승을 했었고, 역시나 저 PBR 관련된 대표 종목군인 은행주들도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회사의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투자자들은 과연 이 기업, 내가 지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나에게 돈을 환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과거보다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어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면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순이자 마진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미리 땡겨놨던 수신금리 부분 쪽에서 사실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고 있는 3분기까지는 순이자 마진이 크게 떨어지는 확률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가계 대출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은행들의 가계 대출 쪽은 증가가 미미하지만 기업 대출 쪽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 쪽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는 리스크는 크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대출 때문에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평가 매력과 배당 매력인데 지금 회사의 이론적 가치를 보더라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 이상 할인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PBR만 보더라도 대부분 다 1배에서 한참 밑에서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 추가적으로는 배당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뭐 연구치보다도 수익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걱정보다는 기대 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영역에 놓여있는 종목군들도 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봐도 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관심주 있으시면 몇몇 짚어주세요. 네, 일단 은행주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나 대형주를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배당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당 성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 비율이 안정화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KB금융과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상대적으로는 좀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KB금융, 신한지주, 은행주 왔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S&P 500기업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10% 정도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인도량도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사실 테슬라의 강세는 간밤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 거래일부터 출발이었습니다. 6% 올랐는데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기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국내 2차 전지는 다소 좀 연동이 되지 않고 과연 오늘도 계속해서 디커플링 흐름일지 테슬라의 급등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우리로는 뭐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테슬라의 급반등 자체가 오늘의 기대감을 품고 어저께 미리 오르기 시작했고 뭐 실제로 주가를 더 자극한 것은 인도량이 컨센서스보다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YY론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예전만큼 그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건 이제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1위도 BYD에게 넘겨준 것도 이제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절반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전기차 순위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다만 이제 테슬라에서 이번에 눈에 띈 것은 누가 보래도 ESS의 매출이 2배나 급증한 그런 상황이 시장의 자극제가 되면서 장중 변동성을 더 확대한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미국 시장의 최대 문제라고 꼽으면 애플과 테슬라였는데 애플도 슬슬 치고 올라와서 이제 신고가로 왔고 테슬라도 이제 낙폭을 줄여서 거의 반토막 났던 주가가 마이너스 10% 이내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은 이렇게 기다리면 뭔가 제자리로 굉장히 빠르게 좀 돌아오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 우리 시장에 최근에 연결된 뉴스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전에 또 전날 LG 엔솔과 관련된 뉴스 하나가 나왔죠. 네, LFP의 대량 수주가 하나가 나왔고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가 LFP로 진입하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자동차로 들어가기보단 ESS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르노를 통해서 자동차 쪽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죠. 다만 아쉬운 것은 뭐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인데 LFP 양극재는 중국에서 받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과 가격을 맞춰간다라고 봤을 때는 마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ESS의 지금 확대가 테슬라에서 되고 나타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쉽게도 중국의 CATL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갑자기 2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향후 ESS 시장의 확장은 뭐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NCM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가격도 있고 뭐 화재염이라든지 뭐 관리 측면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ESS는 우리도 LFP로 적극적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과거부터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I죠. 뭐 2020년, 21년부터 꾸준하게 그 테슬라 ESS에 삼성 SDI가 뭐 들어간다 만다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한 레코드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LFP로 뭐 중국 힘을 빌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ESS라는 새로운 수요 하나가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인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2026년 뭐 이 정도부터 매출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중국 쪽에 소재를 가져오던 아니면 국내에서 새로 뭐 개발을 하던 ESS 쪽의 흐름이 넓어진다면 전기차만큼 혹은 전기차를 넘어서는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SDI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LFP에 대한 추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약해져 있는 국내 2차 전지에게는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뭔가 수요를 살려줄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라는 점에서 관련 뉴스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만 너무 국한해서 전기차 이쪽만 볼 것이 아니라 ESS 쪽도 조금 대안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관련된 2차 전지주들도 지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저는 뭐 삼성 SDI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관심이 있고요. 네. 다만 여기에도 또 신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할 돈이 충분한 뭐 포스코홀딩스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뭐 포스코홀딩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 원물부터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염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리튬의 원물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어느 쪽으로 가든 LFP로 가든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리튬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리튬의 원물을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삼성 SDI와 LNF를 말씀드렸는데 LNF도 뭐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더 있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효율이 높은 뭐 포스코홀딩스나 그다음에 ESS와 연계되어 있어서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다가 좀 중단된 내용인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단기 조정에 들어가고요. 1일이었습니다. 엊그저께 이 판매 데이터, 6월의 판매 데이터를 내놓고 나서부터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괜찮을지,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하반기 전체적인 자동차주의 밑그림 그려보도록 하죠. 박 기사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출 지표가 나오면서 사실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6월 달에 지금 글로벌 도매 판매가 한 자릿수 정도 하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수가 밀렸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수 자체가 지금 사실 조금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월 달에 도매 판매는 한 자릿수로 하락한 건 맞지만 일시적인 좀 요인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미국 이제 딜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해킹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데 좀 지장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아직도 좀 복구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가운데 사실 고부가 가치의 제품들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뭐 아이오닉 5라든지 투싼 하이브리드라든지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니면 팰리세이드 같은 사실 마진율이 좀 많이 남는 고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실적을 그래도 견인을 좀 하고 있었다는 점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달만 보면 조금 아쉬운 실적 수출이긴 하지만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던 게 올해 상반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쪽에서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환율이 높으면 조금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고환율의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 10원 정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보통 한 2천억 원 정도 내외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환율이 지금 수준을 좀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로는 오히려 더 수익성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는데 미국에서의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신공장 완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은 전기차 부분에서 좀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하반기 때, 4분기 때 신공장이 완료가 되고 여기서 추가적인 모델들이 계속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아직은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보다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좀 낮긴 하지만 이제 4분기 때 신공장 완성으로 인해서 추가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높이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주주 환원 기대감 쪽입니다. 일단 역시나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자동차 주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 기대감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한 연 7조 원 정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해나갈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때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강력한 또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주가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일단 인도 법인 IPO 쪽인데 일단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긴 한데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기 시작하면은 역시나 판매량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증설을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동차 중소형주들을 보실 때는 인도 쪽에서의 어떤 수출량이 찍히고 있는 숫자가 보이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완성차들 밀릴 때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은 2배 정도 더 밀렸거든요.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하고요. 투자자 약하게만 볼까요? 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연히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2%까지 밀렸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단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중소형 종목들은 아직은 코스닥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관망세가 나오다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추가적으로 키 맞추기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기아차는 뭐 무난하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오고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오늘은 함께 관망을 하시면서 장초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인도 IPO 때문에 인도 쪽 수출량이 나오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호하이텍, 서현이화, 그다음에 SL, 우수 AMS 이들 기업들이 한 10%대 이상 매출을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도 IPO 관련된 종목으로 꼭 관심주에 넣어놓으시고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품주 내에서도 인도 IPO 관련주가 또 따로 있었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